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노무 관리 강의를 맡게 된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특히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노무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될 어떤 노동관계 법령상의 주요 내용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트업 노무 관리에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노무 관리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두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노무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표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노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이 노무 관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어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도 이제 노무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휘둘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노동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근로 감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노무 관련된 내용들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뭐 처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제 우리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겠죠. 스타트업들도 워낙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노무 관련된 이슈로 한번 잘못 매스컴을 타거나 이제 SNS상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데 굉장히 손실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인사 노무 관련된 필요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뭐 문제됐던 그런 사례들을 기사들을 좀 모아 놓은 건데요.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노무 관련된 필요성을 좀 언급해 드리면,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법률 리스크, 그러니까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비용 리스크를 같이 발생시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금을 안 주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연장이나 휴일 근로가 발생했음에도 수당을 안 주는 그런 임금 체불, 그건 당연할 거고요. 만약에 해고를 했다. 근로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해고 사유라든가 절차, 그러니까 법에 정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분명히 이제 회사가 이제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퇴직금이나 임금 이런 것 등을 합쳐서 이제 합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와 같이 노무 관련된 리스크는 법률 위반에 대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용 리스크를 같이 발생시킵니다. 비용 리스크를.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예기치 못하게 더 많은 뭐 합의금이라든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조직원들, 우리 구성원들에 관련된 내용들과 연관이 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인사노무 관리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특히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제 만약에 이런 노무 관련된 내용이 잘못돼서 뭔가 그런 것들이 SNS상에 회자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나 이런 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네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인제 바뀌면서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저임금 인상부터 해서 주 52시간의 제한까지 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우리가 근로감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근로감독은 우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나오는 그러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근로감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나오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뭐 자문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할 때만 해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스타트업도 상관없이, 그리고 인원 규모가 이 정도인데도 나오나 싶을 정도의 규모인데도 정기 근로감독을 나와서 이렇게 사업장 내에
노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노무 관리를 통해서 노동청의 진정 사건을 겪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이 관련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붙인 내용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근로자분들은 권리의식도 높고,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게 역으로 이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클레임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을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거에 맞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진정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그런 클레임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인사노무 관련된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은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인사노무 관련된 필요성을 좀 언급해 드렸고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련된 필요성은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총 한 7가지의 주제로 다뤘고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혹은 기업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법상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노무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들,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어떤 고용지원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활용할 만한 고용지원금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7번 목차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무 관련된 내용들을 사업장에서 준수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강의를 한번 이끌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사업장 내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인사노무 관련된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의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상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즉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정리해보면은 먼저 5인일 때, 그 다음에 10인일 때, 30인일 때 이렇게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사업장 내에서 인사노무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인에서 5인, 그러니까 즉 5인 미만 사업장까지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1명에서 4명까지인 경우, 그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보기에 아무래도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어떤 차이를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에 맞춰 우리가 인력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는 뭐 1명을 채용하든 100명을 채용하든 1000명을 채용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게 1명이라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의 어떤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항상
그 근로계약서 작성은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담아서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1인에서 5인 미만 사업자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명부라는 거는 뭐 법에 특별히 어떤 양식이나 서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하면 이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를 해놓죠. 그거를 뭐 엑셀 파일이든 아니면 다른 워드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어떤 그 근로자 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근로자들의 어떤 입사일, 그다음에 뭐 주소라든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놓은 그런 파일 정도만 있으시면 이제 그게 근로자 명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임금 대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급여 대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급여 대장이라고. 우리가 이거 급여 대장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뭐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에 근데 대부분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면 세무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장을 맡기죠. 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에. 그러면 그 기장을 처리할 때 우리가 직원들의 월급에 대한 것도 이제 원처세 신고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급여 대장이라는 걸 매달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도 뭐 아시겠지만 근로자 새로 채용하면 우리가 뭐 세무법인이든 혹은 뭐 급여 아웃소싱이나 노무법인한테 이제 채용된 근로자가 누구고 급여가 얼마다, 근데 입사일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다음 이제 급여 대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매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 내역 이거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임금 대장이고 우리가 흔히 급여 대장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무회계소나 세무법인이나 뭐 세무사무소 혹은 노무법인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급여 소식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뭐 특별히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1인에서 5인 미만 사이의 사업장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요 근로계약서겠죠. 근로계약서. 그렇죠?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이거는 안 쓰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예외가 없다. 요거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왕 쓸 때는 그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합의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적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인에서 5인까지의 이 문제라 그러면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 거의 전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일 때는 조금 더 사업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5인 이상부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전면 내용들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히 그리고 법에 맞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요 세 개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 개 내용은 똑같고요. 똑같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게 이제 연차 휴가 대장이에요. 연차 휴가 대장. 연차 휴가 대장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연차 휴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차 휴가라는 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법정 유급 휴가인데 이 연차 휴가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 근로자가 1인부터 4인까지 정도의 수준에 있다 그러면 연차 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셈인데 5인 이상부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연차 휴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 휴가가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내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몇 개 발생했고 그리고 근로자가 몇 개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연차 휴가 대장을 통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차 휴가는 법정 유급 휴가고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휴가를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즉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그 수당 지급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몇 개 발생했고 몇 개를 썼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근로자가 법에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런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할 때 정산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지급이 안 되거나 이래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이렇게 연차휴가 대장을 만들어서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니까 근로자한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그다음에 사용한
그 일시나 개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항상 정산을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정산을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5인에서 쭉쭉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10인이 되면 또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하나 관리 내용이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취업 규칙이에요. 취업 규칙. 그러니까 10인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나의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취업 규칙입니다. 취업 규칙이라는 거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뭐 사규, 내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 내에서 적용되는 근로 조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하나의 규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업 규칙이라는 거 명칭은 어떤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회사의 사규, 내규 이런 것들도 취업 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 내의 근로 조건들을 종합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규정이니까요. 이런 취업 규칙을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의무를 다한 게 됩니다. 만약에 취업 규칙을 작성했는데 미신고했다. 이것도 작성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인 이상이 되면 이제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이제 내용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인이 되면 인원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 이 입법자들도 법을 제정할 때 한 30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개별적인,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1대1의 근로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와 다수의 근로자, 그러니까 집단적인 근로관계, 노사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어떤 의무를 부과하냐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대해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서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인 이상이 되면 이제 집단적인 노사관계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선임하고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들을 우리가 제정해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스타트업이 대부분 30인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30인 이상 가서 이제 뭐 100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30인 밑에서 아니면 30인 조금 넘는 수준에서 많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에서 노무 관리 기준도 요 인원수에 따라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초기에 팀빌딩에서 인원이 뭐 5인 미만이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정도만 잘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명부나 임금대장이야 뭐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내용들이니까 크게 고려치 않으시고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시고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인원들을 이제 뭐 시리즈 A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시드 투자를 받아서 인원을 좀 늘려서 이제 5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연차휴가 대장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인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노사협의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인사노무 관련된 기준, 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들이 나와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을 할 때도 요 기준의 내용들 그리고 요 관련된 서류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상의 그 서류상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뭐 수당은 제대로 나갔는지, 근로계약서는 빠지는 게 없는지 등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인 이상이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관련된 규정을 보고 운영되는 내용들도 보겠죠. 그리고 취업규칙 이런 거 당연히 보겠고요.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되고 관리의 기준을 삼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앞서 이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그 단계별로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규정들, 서류가 뭐가 좀 필요하냐.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노동관계상, 우리가 인사노무 관련상 요 4가지 정도의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 4가지 서류가 제일 중요한 서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별 5개짜리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근로자들에게 교부까지 하는 이제
뒤에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건데 어쨌든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회사 내 근로조건을 규율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취업규칙이다. 그리고 작성해서 신고까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인 이상이다. 노사협의회 규정. 그렇죠?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대장.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임금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거고 우리가 흔히 급여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서류고요. 우리가 어떤 노동관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노동관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요 네 가지 서류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뭐 취업규칙, 급여대장,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갖춰야 될 사항이다. 보관까지 잘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앞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제 근로관계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노무 관리를 할 때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차이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이나 어떤 회사 중에서는 아직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인 미만일 때, 5인 이상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차이 한번 정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조건의 명시예요. 근로조건의 명시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인데 이거는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동일합니다.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 동일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제 하나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서면 통지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고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도 해고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23조상에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뭐냐? 사회통념상 그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 지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정이 필요하겠죠. 큰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절차, 우리 회사 내규에 따른 절차들을 다 지켜서 해고를 해야지만 그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고가 발생하면 이게 부당해고냐 아니면 정당한 해고냐 다툴 때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근데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이런 해고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당해고를 다툴 때 우리 이제 근로자분들이 부당해고를 다툴 때 노동위원회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도 그거예요. 근로자 찾아오면 회사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이세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 즉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가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업무가 떨어진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한 사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해고라는 부분이. 그래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고에 대한 것도 절차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돼요. 서면 통지를. 그러니까 종이로 우리가 해고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서면 통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완화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고 예고. 해고 예고는 뭐냐면 법에 정한 어떤 해고의 하나의 제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던가 아니면 30일 예고하기도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즉시 예고하고 싶다. 그러면 30일분의 통사임금, 30일분의 통사임금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치 대략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데 그 해고 예고 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고 예고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사유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고가 좀 자유롭다. 그리고 서면 통지도 안 해도 된다. 다만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30일치 통사임금을 주고서 즉시 해고하든지 이렇게 해고가 이루어져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정당한 문제없는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뭐 당연히 둘 다 적용이 되니까요. 해고를 엄격하게 보고 해고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딱 이렇게 제대로 지켜야겠죠.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근로시간의 제한이에요. 근로시간의 제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주 52시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법에는 법정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그 다음에 연장 근로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못 하죠. 그러한 근로시간의 제한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시키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그래서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이상 근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은 줘야겠죠. 수당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휴일, 이거는 뭐 우리가 주휴수당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면 우리가 하루는 유급휴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 중에 일주간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유급휴일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 유급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 유급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꼭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재량껏 줄 수는 있지만 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 휴가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우리 법에서는 통사임금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하는 그런 가산임금에 대한 비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장 근로를 하면 1.5배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1.5에서 0.5 부분, 즉 50% 가산해서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가산수당이고 그게 지급 의무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연장이나 야간을 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줘야 되지만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1만큼만 주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5인 이상과 5인 미만 차이 그 사업장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조금 더 사업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법에서 예외를 많이 둬서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제 5인 미만이다가 이제 5인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 5인 미만과 5인 이상 잘 구분하셔가지고요. 우리가 5인 미만 때는 지키지 않았던 내용도 이제 5인 이상부터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요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가 전면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시근로자 수를 그러면 어떻게 따지느냐 이제 그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는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 따지겠죠. 그러니까 대표자님이나 등기사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우리 회사에 적을 두고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따지는데 당연히 뭐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뭐 정규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생이라도 다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들이 일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뭐 정규직이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근무하는 근로자면 다 이제 상시근로 산정할 때 산입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시 5인이라는 의미는 보통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태적 혹은 평균적인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5인이 돼야지만 5인 이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 한 달의 기준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기준 동안에 항상 5인은 아니었지만 평균적으로 상태적으로 한 절반 이상이 계속 5인 이상이 넘었고 그 외에는 이제 한 4인, 3인이었다. 그럼 이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5인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사업장은 5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상시근로자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는 이제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시 사용자 근로자 수를 뭐 산정하는 수식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사업 기간 보통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한 달, 30일 정도. 한 달 기간 내에 사용 근로자 한 연인원 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일정 사업 기간 내 사업장 가동 일수, 즉 우리가 사업장을 가동한, 근무한 그 일수, 주말이라든가 이런 이제 쉰 날을 빼고 그 날수로 가지고 이 사용 근로자 수를 나눠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계산에 따라서 평균이 5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